안녕하십니까. 강동 맑은내과 송세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그 혈뇨에 대해서 찾아뵙고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만성 콩팥병 환자 꼭 투석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투석 환자도 보지만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혈뇨와 단백뇨가 있는 환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걱정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서 투석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으로 다른 의사한테 꼭 컨펌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로 결정을 했고요. 차근차근 하나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쭤보면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쁘다고 하시나요? 그렇게 여쭤보면 뭐 1.3이요? 1.5요? 혹은 40이요? 50이요?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구체 여과율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시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2, 1.3, 뭐 2.0 그런 거는 아마도 크레아틴이라는 혈액 내의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40이에요, 55예요, 뭐 59예요, 그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큰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사구체 여과율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 몸의 신장은 1분당 여과하는 혈액의 양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의 굉장히 많은 혈액을 여과하게 되는데요. 분당으로 따지면 125ml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뭐 내가 나이,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등의 성별, 그리고 키, 몸무게의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면은 체표 면적당 분당 90에서 120ml 정도의 혈액을 여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사구체 여과율이 100%일 경우에는 그 수치가 120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구체 여과율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뭐 간 수치 뭐 그런 것처럼 혈액 내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외부에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냐면, 외부에서 특정한 마커를 혈액 내로 주입을 해서 소변으로 얼마나 배출이 되느냐, 그래서 혈액 농도와 소변의 농도를 서로 측정을 하고 계산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환자들을 그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식으로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식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MDRD 공식 혹은 CKD EPI라는 공식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사구체 여과율만 쳐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제가 주로 추천하는 사이트는 대한신장학회 이렇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사구체 여과율 계산 CKD EPI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기입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세 가지를 기입하게 됩니다. 혈청 크레아틴 농도, 요것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혈액 내의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 나이, 그리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기입을 하시고 옆에 있는 신장 기능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입력을 해서 나온 건데, 남자 60세 크레아틴인 2.0을 주입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신장 기능 GFR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38입니다. 38 정도면 3단계로 되고, 이렇게 저희가 정확히 본인의 사구체 여과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 계산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나쁜가를 계산을 해야겠죠. 보통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자, 만성 콩팥병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5단계로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1단계는 90 이상,
9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단계는 90에서 60 사이, 3단계부터 만성 콩팥병이라고 했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경우 60에서 30, 4단계는 15에서 30, 5단계는 15 미만인 경우를 만성 콩팥병 5단계라고 하고, 만성 콩팥병 5단계를 다른 말로 말기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1단계 만성 콩팥병 1단계, 2단계는 뭐냐?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단백뇨나 혈뇨, 이 혈뇨라는 것은 콩팥의 그 문제 때문에 나온 혈뇨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단백뇨나 혈뇨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내 사구체 여과율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만성 콩팥병은 어느 정도 환자가 있을까요?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은 매년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유병률, 만성 콩팥병 전 연령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한번 보면 가장 최근에 2021년도에 보면 6.3% 정도 나오는 거 있고, 만성 콩팥병은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40대에서는 한 5.1% 정도 나오는 데 비해서 70대 이상이 되면 26.5% 정도, 한 4명 중에 한 분이 만성 콩팥병이 되는 것으로 진단되는 것으로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5단계를 저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5단계 환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2021년도에는 76,281명 정도가 되겠고요.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집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들도 보면 매년 그 수치가 늘어나서 2021년도에는 11,000명 이상이 새로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돼서 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이렇게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해서 3개월 이상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투석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투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급성 신손상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안 좋아진 만성 콩팥병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성 콩팥병일 경우에는 더 이상 신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나빠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신장 기능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방지, 억제하고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고, 되도록이면은 투석을 늦추고, 투석을 하더라도 투석 준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해야 되는 것으로서 치료 원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장 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합병증 방지 및 치료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투석을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콩팥이 기능이 나빠졌을 때 이게 급성으로 나빠진 것인가 만성으로 나빠진 것인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느냐.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다시 기능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아예 처음부터 정상이었던 분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50%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콩팥 기능이 안 좋았던 환자들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또한 적절하게 그 원인을 치료할 경우에는 다시 이전의 그 정도로 물론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이전 정도로 콩팥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성 신손상인지 그것도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경우가 특히 어르신들 장염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시고 구토를 하시고 그거에 비해서 식사는 계속 못 하시고, 또 혹은 이뇨제를 무분별하게 쓴다든지 출혈 등에 인해서 체액이 부족할 경우, 혹은 내가 폐렴에 걸렸다든지 신의신염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염증에 걸려서 감염에 걸려서 폐혈증으로 빠질 때,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신부전 등의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절하게 만약에 설사나 구토를 하거나 그러면은 적절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혹은 항생제나 그런 치료, 아니면 심장질환 원인 되는 질환들을 치료를 해서 신장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급성 신손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장 손상이 만성 콩팥병일 때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앞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콩팥 기능을 안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조절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고 그 이외에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단백뇨를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단백뇨를 억제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혈압약 중에 하나인 ARB나 AC 이니비터 그런 제제들을 사용한다든지 요즘에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는 SGLT2 이니비터라는 약도 쓰고 그 이외에 약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을 제한하는 식사를 해서 단백뇨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생활 습관인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담배가 뭐 폐질환뿐만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콩팥을 굉장히 나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담배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콩팥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산도 중성이 아닌 산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대산성 산증에 빠지면 콩팥 기능이 더 안 좋아지고 요독증 증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제를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인 환자들이 주위에서 쓰는 약 중에서 콩팥 기능을 갑자기 악화시키는 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들이 주로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소염 진통제는 뭐 감기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뭐 어떤 과에서든지 뭐 흔하게 진통제로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콩팥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셨을 때 내가 콩팥 기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생제, 특히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 마이신 그런 항생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래에서 내가 방광염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엉덩이 주사 놔주세요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맞는 주사 중에 이런 항생제가 있는데 이것도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쪽에 몸이 안 좋아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조영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조영제도 신기능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부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약초 그런 것들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응급투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신장 기능을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를 잘하고 몇 가지 약들을 조심해야 되고 단백질 제한 시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신장 기능을 악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독증 증상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칙은 크게 보면 4가지에서 단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염 식사,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칼륨이 낮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이 낮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할 것들은 많은데 또 열량은 높게 또 잘 드셔야 됩니다. 이 5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왜 싱겁게 드셔야 되느냐?
짜게 드시는 것 그 자체가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키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짜게 드시면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폐에도 물이 차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응급투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싱겁게 드세요, 싱겁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나는 전혀 짜게 안 먹는데 나는 굉장히 싱겁게 먹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그 소금을 기준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양이 하루에 5g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를 조사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9g에서 10g 정도 먹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먹어야 될 소금의 양의 한 2~3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평소에 음식을 짜게 먹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에 10가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드시고 해당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짜게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어물이나 생선자반 같은 반찬을 좋아한다. 젓갈류가 없으면 섭섭하다. 덮밥류를 좋아한다. 국물을 낭비없이 먹는다. 가공식품들을 즐겨 먹고 주 2, 3회 외식 또는 배달시켜 먹는다. 김치를 많이 먹는다. 튀김, 전, 회 등을 먹을 때 장 같은 걸 듬뿍 찍어 먹는다. 반찬에 간을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요네즈나 드레싱보다 간장 소스를 주로 사용한다. 이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이미 나는 짜게 먹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싱겁게 먹어야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지 이걸 싱겁게 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금을 적게 넣으면은 이미 내가 짠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맛없어져요. 맛없어지면 적게 먹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 같은 것들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천연 조미료는 다시마, 멸치, 마른 새우, 말린 표고버섯 등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또 칼륨이 높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음식을 무칠 때 내가 고소한 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기름이나 깨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짠맛보단 매운맛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짠 것들은 국물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보다는 찌개에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물을 먹을 때 국물을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젓가락을 사용해서 드셔서 이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실 때는 소스를 따로 챙겨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외식을 하셨을 때 내가 한번 음식을 먹었는데 첫 술에 이게 짜다. 그러면 짠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짠 것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음식이 짠지 안 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첫 숟가락에 짜면 얼른 뜨거운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희석시키는 게 좋겠고요. 음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처음부터 막 예를 들어서 생선 구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음식을 할 때부터 막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간장을 넣고 그렇게 조리시는 것보다는 음식을 다 한 다음에 먹기 직전에 겉에만 간장을 살짝 바른다든지 소금을 살짝 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은 하루에 사용해야 될 내가 이 한 끼에 사용해야 될 소금이 있었을 때 한 가지 반찬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향신료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 되겠고요. 소금보다는 고추장, 된장의 장류를 사용하시고 또 장류보다는 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후추나 식초, 마늘, 설탕 등을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국이 없으면 나는 밥을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 대신은 저희 이제 누룽지 같은 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이게 짠 음식이 아닌데 고염 음식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우유가 있고 그걸 이제 가공시켜서 만든 치즈가 있는데 우유보다는 치즈가 훨씬 고염 식품입니다. 그리고 빵이나 우리가 국수 먹을 때 짜다고 안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빵이나 국수를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고염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짜게 만들지 말라니까 소금 대신 이제 기능성 소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성 소금이 염화 나트륨인데요. 기능성 소금은 염화 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염화 칼륨이
조금 더 나트륨을 적게 하고 뭐 싱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칼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칼륨이 높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을 적은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특히 내가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콩팥 기능이 문제가 돼서 이제 단백뇨가 나오면 단백뇨가 또 나오면서 콩팥 기능을 콩팥을 더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도는 게 되는데요. 단백뇨를 감소시키면 신기능이 저하되는 걸 억제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그 대사산물들이 질소산화물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요독증 같은 것들을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사성 산증을 악화시키고 그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뒤에서 말씀드릴 인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수치로 올라가면 부갑상선도 항진증이 생겨서 뼈나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단백질 식사를 하면 투석 시기를 그만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저단백질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단백질 식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데 보면 하루에 몇 그램 드세요, 몇 그램 드세요 그런 게 많은데 그럼 몇 그램을 드신 이 몇 그램을 내가 실제로 식사하실 때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육류 40g, 생선 한 토막 50g 정도가 되고 두부가 80g 한 4분의 1 토막 정도가 됩니다. 계란 1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단백질 식품 한 토막의 양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단백질 8g 정도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성 콩팥병 환자, 단백뇨가 나오는 만성 콩팥병 환자일 때는 요게 하루에 2토막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토막까지. 한 끼에 2토막이 아니고 하루에 2토막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시는 환자들은 투석을 통해서 단백질이 제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끼 한 토막, 하루에 따지면 한 4에서 5토막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백질하고 인 식사는 어느 정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그 대사산물로 인해서 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은 정상적으로 3.5에서 5.0 정도가 정상이 되고 하루에 800mg 이내로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이 많은 식사는 뭐가 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많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유제품, 우유 같은 게 있고요. 또 계란, 두부 같은 게 단백질도 많으면서 인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 뭐 잡곡류들이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가공식품들, 치즈나 뭐 런천미트, 햄 그런 거에 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데요. 콜라나 환타나 그런 거에 보시면 굉장히 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산음료나 기호식품, 과자 같은 거를 되게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 단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1g당 인의 양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인이 적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계란 흰자는 1.4 정도로 적고 쇠고기, 돼지고기도 한 10g 정도로 낮습니다. 근데 콜라나 햄, 베이컨, 뭐 런천미트, 가공육 뭐 그런 것들은 같은 1g이라고 하더라도 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만성 콩팥병 환자, 투석 환자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식사로 제대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탄산칼슘 포슬러 뭐 이런 포스레놀, 램벨라 같은 여러 가지 약재로 식사에 들어가 있는 인을 제거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 식품의 피라미드가 되겠는데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젠 단백질 1g당 인이 적은 거, 어느 정도 드셔도 되는 거, 위에 갈수록 인이 많은 거,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계란은 흰자가 되게 인이 적은데 비해서 노른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콜라나 뭐 치킨 너겟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의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인이 많은 식품하고 인이 적은 식품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또 칼륨 식사가 되겠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 중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은 채소, 과일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잡곡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소,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김치고 채소인데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채소 중에서 녹황색 채소, 그 중에서 잎이 크면서 뭐 초록색을 띤 채소가 주로 이제 칼륨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금치, 상추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호박들도
칼륨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은 칼륨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로 콩나물국을 끓인다든지 음식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일은 우리가 바토키복이라고 제 환자들한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나나, 토마토, 키위, 복숭아가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과나 배, 포도는 과일 중에서 이제 칼륨이 적은 과일로 속하게 되고요. 또 그 이외에 고구마, 감자, 검정콩들이 굉장히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투석 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음식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막 뭐 고기를 상추에다 이만큼 싸고 드셔갖고 혹은 막 감자, 고구마 배고프다고 막 한두 개 먹고 뭐 다음날 아니면 새벽에 응급투석 하시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자, 그러면은 이 칼륨을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먹을까? 일단 채소일 경우에는 대부분 물에 담가 놓으면 물로 칼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버리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채소를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담가 놓고 시간이 지나면 물을 버리고 나머지 그거 채소도 차가운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드시는데 그 대신 칼륨이 많은 줄기나 뿌리는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껍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고요. 우리가 그 과일을 말린 것들이 있는 건과일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 건과일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과일도 칼륨이 많은데 과일을 통해서 갈아서 만든 주스가 있습니다. 그 주스 같은 것들은 칼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식사로도 조절이 안 되면 저희가 뭐 카리메이트라는 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식사하고 바로 드시면 어느 정도 식사에 포함된 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칼륨 식품, 저칼륨 식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뭐 그 말씀드렸죠. 뭐 사과나 뭐 배, 포도 같은 것들이 칼륨이 적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적어도 이거를 막 쌓아놓고 막 드시면 당연히 칼륨이 올라가겠죠. 이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초기에는 뭐 다른 내과 선생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진료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 신장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 걸 저는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언제일 때 신장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보는 게 좋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이 60을 넘어서 30 밑으로 떨어질 때, 4단계일 때, 혹은 내가 단백뇨가 하루에 3.5g 이상이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 몸이 되게 붓습니다. 이럴 경우 아니면은 예전에는 단백뇨가 적게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근래 들어서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2가지 연구를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신장내과 의사한테 진료하기 전과 후에 이 환자들의 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건데요. 신장내과 의사한테 진료 보기 전에 5년 동안을 따졌을 때 매년 5.4만큼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되었는데 신장내과 진료를 본 후에는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0.35만큼 아주 굉장히 적게 신장 기능이 감소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신장내과 의사한테 진료를 너무 늦게 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나?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투석을 시작을 할 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날도 평균 12일 정도 더 길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거의 이제 뭐 투석하기 직전에 저한테 신장내과 의사 진료를 봐라.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콩팥병 1, 2, 3, 4, 5단계에 따라서 뭐 준비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소 산화물 그리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면 요독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최대한 혈압을 조절하고 식이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콩팥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피로해요.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리고 몸이 자꾸 부어요. 그리고 소변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아지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칼륨 수치가 높다든지 그러면은 근육에 경련이 온다든지 떨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식욕이 떨어지면서 구역질을 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려움증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또한 갑자기 신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환자가 투석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티다가 응급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에 물 차는 경우나 칼륨이 높을 경우, 그리고 대사증산증, 그리고 심낭염이나 뭐 경련 등의 신경병증이 있었을 때는 응급투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원인 질환들, 혈압 관리 같은 거를 철저히 하고 식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 혹은 나빠지는 속도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정도로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그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중에 또 어느 정도 환자분들은 이제 3단계, 4단계를 지나서 이제 5단계 가게 됩니다. 5단계 정도 되고 사고 여과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경우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피를 하세요. 나는 투석 안 해야 된다. 조금만 견뎌볼게요. 조금만 견뎌볼게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투석을 이제 해야 된다, 안 한다는 단순히 크레아틴이나 사구차 여과를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독증 같은 것들 증상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병증들을 생각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특히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제 투석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지금 당장 투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투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이식을 할 것인가. 이식을 할 거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주는 생체 이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뇌사자 이식을 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뇌사자 이식은 어차피 투석을 시작을 해야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식을 안 하고 투석을 시작할 거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될지 복막 투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복막 투석을 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고 혈액 투석을 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하고 잘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시면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도관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동맥하고 정맥을 잇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혈관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내 혈관이 좋으면 내 혈관을 이용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교과서상에는 내가 투석을 시작하는 예상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술을 해야 되고, 인조혈관일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자가혈관으로 수술을 한다 그래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주 내지 2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그 혈관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술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혈관이 뭐 안 두꺼워진다든지 안 커진다든지 그러면은 뭐 확장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투석을 하게 되면은 병원 응급실로 오셔갖고 목에 뭐 도관을 삽입을 해서 투석을 시작을 하면 또 여기는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만성 콩팥병은 투석을 해야 되는 5단계인 말기신부전이랑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가 모든 환자가 투석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식이요법을 하면 신장 기능의 악화를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만큼 투석을 연기할 수 있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그리고 단백뇨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적절한 약을 쓰는 게 있고요. 식이 조절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서 저염식, 저칼륨 식사, 저인 식사, 저단백질 식사를 통해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걸 방지를 하고, 세 번째, 콩팥 기능을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악화 요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소염진통제. 여기서 소염진통제는 우리 약국에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개보린, 펜잘 그런 것도 다 소염진통제에 들어가고요. 항생제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항생제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내 신장 기능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CT 찍을 일이 있으면 뭐 CT 조영제 만약에 쓸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내가 콩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전처치나 후처치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내가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 뭐 일부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셔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투석을 억제할 수 있고요. 투석을 연기할 수 있고, 만약에 투석을 한다 그래도 합병증들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투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나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 들어서 웬만한 약은 다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잠을 못 주무실 때도 많아 좀 신장이 안전하게 먹을 진통제는 없는 건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절염이나 뭐 허리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드셔야 돼요. 진통제를 안 드시면 움직일 수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신 분이 많은데, 그럴 거는 물론 이제 그 유나 할머님이 신장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보통 뭘 먹어라 하는 것보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약들이 워낙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진통제를 뭘 드셔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소염 진통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염 진통제 일반적으로 막 NSAID라고 하는데요.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소염 진통제랑 좀 다른 거예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 그래서 요거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이 한 4g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의사들이 처방하는 서방정 650mg짜리는 6알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6알이 넘어가면 간 기능이 문제가 생깁니다. 간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 정도는 뭐 열나거나 아플 때 드셔도 되는데, 다만 이 타이레놀 자체로는 조금 진통 작용이 좀 적습니다. 해열 작용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진통 작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타이레놀 드셔도 이렇게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약이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의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트라마돌 성분, 뭐 타마돌, 뭐 그런 성분의 약이 있고요. 그게 우리가 많이 또 쓰는 약 중에 울트라셋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라마돌 성분이랑 아세토아미노펜, 앞에서 말씀드린 타이레놀 성분을 섞어서 만든 복합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약을 드실 때는 부작용으로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약을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약을 드시고 어지럽거나 구역질하거나 토하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트라마돌, 뭐 울트라셋이나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 드시면은 진통 효과는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제가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신장 기능이 한번 경계치로 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계속 조심해야 할지, 만성 콩팥병 기준이 어떻게 될지요? 그때 그래서 모두 약도 끊으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 먹기도 겁이 난다고 하시는데, 만성 콩팥병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했었을 때 60 미만으로 떨어진 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고요. 이게 경계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검진을 해서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검진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 이상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검진에서 이상에서 나오신 분들은 60 미만으로 해서 오시는데요. 경계치라고 하면은 아마도 60을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6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젊으신 분이나 뭐 내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크레아틴을 이용해서 사구체 여과를 다시 계산하면 이전에 검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진짜로 이게 만성 콩팥병인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조금 의아하다. 그럴 경우에는 시스타틴 C라는 혈액 검사를 저는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에 시스타틴 C가 크레아티닌보다는 조금 더 신장 기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아마 한 번 경계치로 안 온 적이 있고 그 후에 괜찮다고 하면은 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뭐 당뇨가 오래됐거나 혈압이 오래됐다고 하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압 관리 잘하고 당뇨 관리 잘하면 되겠고요. 뭐 모든 약을 다 끊을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콩팥 기능이 다시 좋아졌으면 뭐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에는 쓰셔도 되고, 그 대신 이제 다시 한번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안 좋게 나왔다가 정상으로 했다가 다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또 혈액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변에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지, 콩팥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면 그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콩팥 질환도 가족력이 있나요? 네,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모든 콩팥 질환이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낭성 신증인데요. 다낭성 신증은 이제 콩팥에 여러 가지 큰 물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도 되게 커지고 간에도 일부 낭족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요것들은 가족력이 좀 셉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다낭성, 이것은 그 다낭성 신증 중에서도 유전이 되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식들한테 그 병이 생길 확률이 50% 정도 되는 가족력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알포트 신드롬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가족력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고혈압 약으로 칼슘 채널 차단제와 안지오텐신 2가 포함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끔 편두통으로 인해서 약국에서 파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두통약을 먹는데 괜찮은가요? 편두통이 심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세토아미노펜은 먹어도 듣지를 않아서 이부프로펜을 먹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부전 온다, 신장이 안 좋다 해서 걱정돼서 질문 남깁니다. 우리가 그 소염이통제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 이부프로펜, 덱시프로펜 성분들이 굉장히 제일 자주 먹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세토아미노펜은 말씀드린 대로 진통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이부프로펜 그런 것들을 먹는데, 내가 지금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장 기능이 특별하게 크게 안 좋지 않으면 너무 자주 그런 소염시설을 먹는 거 아닌 이상은 가끔씩은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소염지통제를 드셨을 때 또 신장 기능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소염지통제랑 스테로이드를 같이 먹는다든지, 또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탈수가 되는 거예요. 탈수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설사를 쫙쫙쫙쫙 하고 막 구토를 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탈수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부프로펜 아프다고 해서 이부프로펜 막 먹으면 신장 기능이 더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런 것만 피하고 너무 즐겨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드시면 또 콩팥 기능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위나 십이지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궤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고혈압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를 하셔서 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것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스피 리우 분인가요? 40대 남성 동생이 요즘 거품 소변으로 걱정 중인데 거품이 어느 정도여야 진료받아야 할까요?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환자분 중에 하나인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다 아세요. 이게 단백뇨가 아닌가요? 내가 콩팥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해봐야지 내가 이게 단백뇨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싸는 경우보다 이제 서서 남들 같은 경우에 싸는 경우가 많고, 소변에 낙차가 있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아침 첫 소변에 그런 경우가 있고, 보통은 이제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도 거품뇨가 생기고 점심에도 거품뇨가 생기고 저녁에도 거품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품뇨의 특징적인 걸 보면 거품이 여러 층으로 생기고 거품들이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거품이 일반적으로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품뇨는 좀 있으면 뻥뻥뻥 터지는데, 거품뇨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면 이게 단백뇨 때문에 나오는 거품뇨일 수가 있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검사를 받아서 내가 이게 소변이 단백뇨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오시면 병원 가서 가까운데 신장내과 아니더라도 일반 내과 가서 소변 검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피라이프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장이나 간이 좋지 못해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보통 이제 간이 나쁘신 분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콩팥을 통해서 이게 여과를 시키는 소변의 양이 다 소변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99%를 이제 재흡수가 돼서 재흡수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콩팥의 농축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콩팥이 나빠지면 이 농축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자주 보고 낮에도 자주 봐요. 근데 내가 밤에만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신장 기능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루마루빵님, 단백뇨 탁도나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의심을 하고 검사 받아야 하나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고 여성 40대 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니까 40대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해줘. 2년에 한 번 정도. 이 건강검진에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단백뇨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혈뇨는 없고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검진만이라도 그냥 내가 증상이 없어도 받으신다면 특히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드신다면 소변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있다라고 나면 조금 더 신장내과 선생님을 찾으셔갖고 건강검진은 뭐 플러스 1, 플러스 2로 나오지만 신장내과에서 좀 더 정밀 검진을 하면 하루에 내가 소변에 단백뇨가 몇 미리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0mg까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 나오는지, 그 적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렁님을 보겠습니다. 피부염 때문에 독시사이클린 100mg 하루에 2번 먹고 있는데요. 14일분 먹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력 괜찮을까요? 뭐 어떤 항생제든지 항생제를 과하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이게 꼭 필요할 때 쓰는 거고요. 특히 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 항생제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시는데요.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도 드실 수 있는 건데 다만 독시사이클린 자체에도 부작용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서 드시면 되고 다만 이제 내 가임기 여성일 때는 조심해서 드시는 약이고요. 면역력은 필요 이상 많이 드시고 오래 드시면 면역력에 좋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70세 여성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65 정도 되고 아직은 만성콩팥병이 아닙니다. 혈압, 혈당 정상, 단백뇨 없고요. 관리 굉장히 잘하셨네요.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터 검출되어서 1차 제균 치료 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2차 제균 치료 앞두고 있습니다. 제균 치료가 신장을 더 나쁘게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건강검진을 하시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거기서 또 양성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요법을 쓰는 약에는 위산 억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가지 정도의 항생제, 아목사실린하고 1차적으로 쓰는 거에 클라리스마이신이 고용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치료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걸 실패하면 2차 약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꼭 제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흔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위암이 있다든가 아니면 말토마 같은 위암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단순히 위염이 있어서 하는 경우는 일단은 보험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위염뿐만 아니라 위축성 위염의 장상피하라는 것들 위험이 있으면 나중에 위암이 발생률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제균요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구체혈이 65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용량을 조절해서 하는 경우는 6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부터 이제 항생제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할 경우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소염성제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균 치료가 신장을 더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균요법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더 속도 더 쓰려주고 구역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토하고 또 클라리스마이신이나 아목사실린 같은 항생제들이 설사를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사하시고 연세도 70인데 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면 그것 때문만이라도 신장 기능이 확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선생님하고 아마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아마 내시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소화기내과 선생님이랑 다 잘 상의를 하셔서 2차 제균요법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안 해도 될지 그거는 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한 30분 정도 제가 만성콩팥병 환자 투석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약제 치료와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쁘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오시면 그 기능을 나빠지는 건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고 투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해야 될 약들을 주의하시면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그래서 궁극적으로 투석을 늦게 하든지 아니면 투석을 안 하시게 되면 제일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가까운데 신장내과 선생님이랑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